불고기 냄새가 올라온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채우고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던 때였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내 아들은 그날따라 유난히 숨이 가빠 보였어요. 가슴이 들썩일 때마다 나는 베개 모서리를 정리하듯 조용히 손을 얹어주며 속으로만 기도했죠. 조금만 더 우리 도연이 엄마가 옆에 있어. 그런데 그때였어요. 2층에서 풍겨오는 기름진 고기 냄새. 그건 분명히 불고기였어요. 간장과 참기름, 그리고 양파가 달큰하게 익어가며 풍기는 냄새. 냄새만으로도 어떤 음식인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곧 들려오기 시작한 웃음소리들. 잔을 부딪히는 소리, 건배, 하는 낯선 목소리들, 누군가의 하이힐 소리까지. 우리 집이 조용한 병실처럼 되어버린 2층 아래에 파티가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도연이 아파서 집에서 치료받기 시작한 지 벌써 넉 달째였어요. 병원은 아들의 고통만 더 길게 만들 것 같아서 주치의 허락을 받아 집에 산소 장비를 들였죠. 며느리는 그 선택이 불편했는지 그날 이후 한 번도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침 인사도 저녁 식사도 모두 따로였고요. 하지만 파티는 좀 아니지 않았을까요? 아들 숨소리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 이 집에서 고기 굽고 웃고 음악 틀고 냄새는 마치 일부러 태운 듯이 진하게 퍼졌고 나는 그 냄새를 참지 못하고 결국 조심스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설마 이런 상황에서 파티를 열 정도로 며느리가 무심할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행복한 가정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 가수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고기 냄새,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뒤엉켜서 내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조용히. 처음엔 들리지 않았나 싶었지만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짙은 메이크업, 진한 향수, 붉게 칠한 입술.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마치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무슨 일이세요? 그 말투는 무심했고 표정에는 귀찮음이 가득했어요. 나는 침을 삼키고 조용히 말했죠. 도연이 오늘 숨이 많이 차서 고기 냄새가 좀 조심해주면 좋겠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그 웃음은 무너지는 사람이 볼까 두려워 입술만으로 짓는 조롱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직 며느리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그녀가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내인지 잊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그 냄새는 단순한 불고기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건 내 마음속 어디 깊은 곳을 찢고 들어오는 배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의 고기 냄새는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한겨울의 찬 공기와 섞여서 내 목구멍을 따갑게 지나가던 그 냄새.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이 아픈 것보다 더 서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뺨을 맞은 건 나였지만 그날 무너진 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냄새가 뭐가 문제예요. 며느리는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안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등지고 서 있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어머님 오셨어요? 하고 가볍게 웃었고 다른 누군가는 고기를 뒤집는 집게를 철컥거렸죠.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이라도 하듯이요. 나는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도연이가 냄새에 예민해졌어.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이고 잠깐만이라도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손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공기가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왼쪽 뺨에 닿은 뜨거운 감각. 찰싹하는 소리가 파티 음악 사이로 묻혀버렸고 방 안의 웃음은 잠깐 멈췄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넘어지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죠. 그저 숨을 한 번 들이마셨을 뿐이에요. 고기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고 입 안에서는 쇠맛이 났습니다. 냄새 난다고 예민한 건 병 때문이지 파티 때문 아니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깟 병 하나로 집 전체를 장례식처럼 만들 순 없잖아요. 그 말이 더 아팠어요. 뺨보다, 손보다 그 말이. 우리 집에서는 예전부터 아픈 사람 앞에서는 웃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계실 때도 그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랬죠. 웃음은 죄가 아니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배워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무시했을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무슨 말을 더하면 이 집에서 내가 지켜온 모든 것들이 더럽혀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방으로 돌아왔을 때 도연이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산소 흡기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이불을 정리해주고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줬어요.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시끄러워? 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다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내 뺨은 멍들지 않았지만 마음에는 소리가 남았어요. 철컥거리던 집게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던 그 짧은 순간.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이미 이 집에서 아픈 사람보다 살아있는 자신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그깟 병이 뭐 대수냐고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먼저 말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처음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해도 며느리는 곁에서 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병문안도 꼬박꼬박 왔고 주치의 말에도 귀 기울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이 병 생각보다 오래가네. 어머님, 간호사 불러도 되는데 왜 다 혼자 하세요? 병원비는 도연이 보험으로 처리되죠? 말 하나하나는 사소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무게를 느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불편한 변수일 뿐이라는 듯한 느낌. 사실 며느리는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처음 그녀를 데려왔을 때 나는 마음이 놓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옷차림도 단정했고 무엇보다 인사를 참 정중히 했거든요.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서로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한 거리가 있었죠. 하지만 도연이가 몸이 약해지고 나서 그 거리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주방에 함께 서 있던 시간이 줄었고 대화는 줄어들었으며 눈빛도 점점 식어갔죠. 내가 김장할 때면 예전엔 옆에서 양념을 버무리며 이렇게 많이 하세요 하고 웃던 사람이 이젠 현관 앞에서 어머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만 하세요 라며 그냥 지나쳤어요. 말만 하라는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서운했어요. 진심 없이 전해지는 친절이란 때때로 차가운 칼 같잖아요. 그해 겨울 도연이의 병이 악화되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도연이 병간 후 어머님이 직접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아직 직장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좀 버거워요. 그 말 나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젊고 본인의 삶도 중요하다는 걸. 하지만 그 말에 사람이 빠져 있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내 아들은 그녀에게 남편이 아닌 책임이 되었고 나는 그 책임을 대신 떠맡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책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짐이 아니라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더 이상 우리 집 식구가 아니었어요. 같은 집에 살아도 냉장고 속 반찬 하나 공유하지 않았고 거실의 TV 소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했고 무엇보다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이 되었죠.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눈물 없는 사람은 무섭다. 나는 그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녀는 아들의 고통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내 뺨을 때린 날조차 죄책감 없이 잠자리에 들었을 테니까요. 그녀의 방 창문은 늘 닫혀 있었어요. 밖에서 아무리 겨울바람이 불어도 그 방에서는 따뜻한 난방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그리고 그 따뜻함이 내 마음을 가장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숨 점점 옅어지고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아들의 가슴을 들여다보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새벽이면 아직 희미하게 살아있는 숨결을 확인하고 호흡기가 멈추지는 않았는지, 체온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손끝으로 그의 이마를 짚으며 하루하루를 쌓아 올렸죠. 간병인은 잠시 도와줄 뿐이었고 실제로 도연이 옆을 지키는 사람은 끝내 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이의 숨은 마치 창밖의 겨울바람 같았어요. 어느 날은 조금 세게 불다가도 어느 날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조용했죠. 나는 자꾸만 그의 코앞에 손을 가져다 대며 확인했어요. 살아있다는 감각이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조용한 방 아래 2층은 늘 무심하게 환했습니다. 기분 좋게 울리는 웃음소리, 새로 산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 며느리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가끔씩 계단을 타고 내려왔죠. 그리고 그런 소리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무관심이 주는 조용한 침묵이었습니다. 언젠가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도연이가 갑자기 구토를 하며 숨을 쉬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죠. 나는 혼자 감당할 수 없어 허둥지둥 2층으로 뛰어 올라가 며느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도연이 숨 못 쉬어. 같이 좀. 하지만 문 너머에서 들린 건 단 한마디였어요. 어머님, 저 내일 회의 있어서 자는 중이에요. 그 말에 나는 그만 멈춰섰습니다. 문을 더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손등에 피가 맺힐 정도로 꽉 쥔 주먹만이 내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아침 나는 도연이 옆에 앉아 따뜻한 물로 그의 입술을 닦아주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며느리는 이제 집안의 빛과도 같았어요. 밝고 단정하고 어딘가 외부에서는 늘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밝음은 도연이에게는 그림자였고 나에게는 점점 미워져가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 집은 2개의 시간이 흘렀어요. 1층은 아들의 마지막 숨결이 깃든 침묵의 시간, 2층은 삶을 즐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시간. 그 2시간이 한 지붕 아래 공존하면서 나는 점점 정신이 무너져 갔습니다. 한 번은 도연이가 힘겹게 손을 뻗더니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없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그의 얼굴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물이 나지 않는 것도 고통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따라 창밖 하늘은 너무 맑았고 멀리서 어딘가 제사 지내는 집의 향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사람은 결국 떠나지만 남는 건 기억이니까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 도연이를 위해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남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의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의 고통을 대변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던 밤, 그날 밤도 평소처럼 도연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이제는 손발이 너무 차가워져서 전기방석으로도 온기를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거의 말이 없었고 눈도 자주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을 잡아주는데도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엄마가 있잖아. 도연아, 걱정 마. 아무것도. 하지만 그 순간 위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 웃는 소리, 술잔 깨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죠. 걱정 마요. 며느리 덕분에 이 집 재산 반은 따놓은 당상이라며. 여러 사람의 웃음이 겹쳐졌고 한 남자의 술에 취한 목소리가 말했어요. 도련님은 아직 살아있다며. 너무 일찍 웃는 거 아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산소호흡기의 바람 소리가 멈춘 줄 알았어요. 그만큼 심장이 텄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건을 개어 침대 옆에 올려두고 조용히 거실로 나와 전화를 꺼냈습니다. 김 실장, 내 남편 생전에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고
회사의 가장 조용한 일을 맡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정리한다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그에게 전화를 거는 일은 내게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망설임 없이 눌렀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안의 울분을 그대로 드러냈죠. 김 실장, 사돈네 회사 얼마만큼 투자했지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도 낼 수 있겠어요? 확실합니까? 나는 침묵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을 그는 정확히 이해했죠.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그게 죄인지 정의인지 아니면 복수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아무도 내 아들의 고통에 울어주지 않는 세상이라면 나는 그 눈물을 대신해줄 마지막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창문을 열었어요. 밖은 한겨울이었고 멀리서 간간이 개 짖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나는 중얼거렸죠. 도연아, 엄마가 너 대신 끝내줄게.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긴 세월, 한 뼘씩 쌓인 서러움과 무시, 무관심 속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봤어요. 내가 선택한 침묵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깊은 구덩이가 될지를. 부도가 난 사돈의 회사. 김 실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 사돈네 회사는 거래은행의 신용정지를 받았고 미뤄둔 세무조사도 동시에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의 주식은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뉴스에선 작게 다뤘지만 관련 업계에선 꽤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모두가 믿었던 탄탄한 중소기업, 며느리의 친정이 운영하던 그 회사는 그렇게 한겨울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TV 앞에 앉아 자막만 조용히 읽었어요. 유동성 위기, 대표의 경영부실 의혹, 자막 하나하나가 내 속에 오래 쌓인 무게를 덜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날따라 도연이의 호흡도 조금 더 차분해 보였죠. 마치 그도 무언의 위로를 받는 듯이요. 며칠 후 2층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온 며느리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무너져 내렸어요. 아빠 회사가 왜 이래? 왜? 울부짖는 목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너무 늦은 외침처럼 들렸어요. 그녀는 곧 친정에 전화를 걸었고 울먹이며 물었죠. 하지만 사돈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던 사람처럼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회사 끝났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1층 방에서 문을 닫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는 그걸 잔인하다 하겠죠.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단지 진실을 끄집어낸 것뿐이었어요. 며느리는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얼굴은 화장이 지워지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슬프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으며 한편으론 늦게나마 그녀가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녀는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한 일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묻지 않았고 대신 눈을 떨구며 중얼거렸죠. 왜 이제서야 그 무서운 눈빛을 보이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는 너를 무서워하지 않았어. 도연이가 널 사랑했으니까 그 하나만으로 나는 다 참았지. 하지만 너는 도연이를 외롭게 했어. 그 아이 마지막 숨까지 혼자 짊어지게 했잖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다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처음이었어요. 도연이가 아파도 흘리지 않던 그 눈물이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흘러나왔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나는 이상하게도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녀도
사람의 아픔에 반응할 줄 아는 존재였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내 분노를 아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는 내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죠. 엄마가 이제 조금 정리했어. 넌 이제 편히 자도 돼. 식당 주방에서의 첫 설거지. 겨울이 깊어지면서 며느리는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많은 짐을 챙기지도 않았고 작고 낡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나갔죠. 그날 그녀는 내게 아무 인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울렸을 뿐이에요. 며칠 뒤 나는 우연히 지인의 연락으로 그녀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곳은 한때 그녀가 친구들과 저녁 식사 후 어머님, 저기 위생 별로더라고요. 하고 비웃던 그 동네의 허름한 백반집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 식당 앞을 지나쳐 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하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죠. 고무장갑을 낀 손, 뒤로 묶은 머리, 무너진 어깨, 기름기 낀 접시를 닦고 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동작. 그 장면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래서 슬펐어요. 그녀도 결국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세상의 무게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존재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나는 식당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고 그녀도 나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한 가지 감정이 처음으로 싹습니다. 연민이었어요. 증오도 분노도 아닌 그녀가 도연이 곁에서 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대신 사는 모습이 어쩌면 지금의 그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시장 골목 어귀에서 멈춰 섰습니다. 겨울밤 특유의 탄내 섞인 김치찌개 냄새가 퍼졌고 어디선가 주문하나요? 하는 종업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 길목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보다 그 미움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일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도연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작고 단정하게 웃고 있는 아들. 그 사진은 늘 나를 붙잡아주는 마지막 끈 같았어요. 나는 그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너 대신 벌 주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대.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고였지만 이제는 그 눈물조차도 조용히 흘러내리기만 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몇 번 울리다가 끊겼고 문자 하나만 남겼어요. 도연이 아직도 내 꿈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 아이가 평안하길 우리 둘 다 기도하자. 그 문자는 답이 오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어쩐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녀가 그 식당에서 처음 닿았을 설거지 물의 차가움, 그 감각이 그녀 마음속 무엇인가를 녹여주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죽은 아들 사진 앞에서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2번 바뀌었어요. 봄은 짧았고 여름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도연이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상 위에 국 한 그릇, 도연이가 좋아하던 달걀말이, 그리고 아주 조용한 집안. 손끝으로 사진 액자의 먼지를 닦으며 나는 아주 오랜만에 말을 걸었어요. 도연아, 잘 지냈니? 거기선 아프지 않지? 목소리는 갈라졌고 한 문장 말할 때마다 숨이 막혔지만 나는 끝까지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 바보처럼 살았던 것 같아. 그날 네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던 날 나는 미움과 분노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서야 알아.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나는 사진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던 순간, 며느리의 무너진 얼굴, 그리고 식당에서 그녀가 설거지하던 모습까지. 그 아이,
아직 젊은데 너무 많은 걸 잃게 만든 것 같아. 엄마가 대신 복수한다며 했던 일들이 너를 더 아프게 했던 건 아닌지 그렇게 속삭이듯 말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선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탁탁탁. 그 리듬은 마치 도연이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처럼 내 귀에 너무 선명하게 울렸어요. 그 순간 나는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도연이가 10살 때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돌아와 울던 날, 그때도 나는 뺨을 한 대 때렸고 그 아이는 나를 보며 말했죠. 엄마도 나 아프게 하잖아. 그 말이 지금까지 내 마음에 박혀 있었던 걸까요? 그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내가 없으면 엄마가 힘들어질까봐 그런 말을 했던 아이였으니까요. 나는 사진 옆에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너 없이 사는 법을 아직은 모르겠지만 너를 그리워하는 법은 매일 배우고 있어. 그날 저녁 현관 앞에 작은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이름 없는 봉투, 익숙한 필체. 열어보니 식당 명함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도연 오빠 생일에 조용히 미역국 하나 끓였습니다. 그 아이는 따뜻한 사람이라 아직도 날 미워하지 않을 거라 믿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나는 그 메모를 들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미움도 용서도 다 사라진 시간 속에서 남은 건 오직 한 사람을 향한 그리움뿐이라는 걸 그제야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미역국 냄새처럼 사람의 마음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조금은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오래된 후회와 손잡고 온다는 걸, 그리고 그 후회 안에도 아주 조용한 용서가 숨어 있다는 걸. 혹시 여러분도 말하지 못한 가족의 이야기 하나쯤 마음에 품고 계시진 않나요? 이 영상이 끝나면 잠시 눈을 감고 그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지금 전해도 늦지 않으니까요.